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기운을 매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서운함. 이 단어를 들으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학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명절이면 온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당신의 전화에 내 엄마 한마디만 하고 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요즘 어때? 물으면 그냥 바빠요 하고 뚝 끊긴다. 생신날 아침에 전화 한 통 없다가 저녁 돼서야 축하드려요 문자 한 줄이 온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속이 답답해진다. 서운함은 상대가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사랑의 그림자다. 문제는 이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영영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가족과 벗들에 대한 서운함을 숱하게 겪었다. 그가 남긴 지혜를 통해 오늘 이 서운함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서운함의 뿌리는 당연함이라는 착각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기대한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알아주겠지. 평생을 함께 했으니 당연히 내 마음을 읽겠지. 이 당연함이라는 생각이 서운함의 씨앗이 된다. 당신의 자녀를 떠올려보라. 전화하면 네 엄마하고 바쁜 기색을 내비친다.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내요 한마디로 끝낸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찾아오지 않는 벗들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 할 때 서운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착각한다. 당연히 사위가 내 고생을 알아주겠지. 당연히 친구가 내 카톡에 바로 답하겠지. 이런 침묵의 기대가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보라. 명절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밥을 먹더니 맛있어요.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힘들었지? 한마디면 좋겠는데. 먼저 갈게요 하고 1시간 만에 일어선다. 오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다. 요즘 어때? 차 한잔 하자.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다. 이틀이 지나도 읽음 표시만 떠 있다.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가슴 속에 응어리가 생긴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린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전직 교사 이씨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직한 분이다. 이분에게도 서운한 일이 생겼다. 생일날 아침부터 전화기만 바라봤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 줄 알았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는 없었다. 보통이라면 서운함이 밀려올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씨는 다르게 생각했다. 요즘 애들 회사에서 정말 바쁘구나. 내가 먼저 전화해 볼까? 그렇게 웃으며 먼저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엄마야. 요즘 많이 바쁘지?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이 생신인데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 씨는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됐어. 주말에 시간 나면 밥이나 먹자. 결국 그 주말에 아들 가족이 찾아왔다. 케이크도 사오고 선물도 준비해왔다. 기대를 낮추고 먼저 다가갔더니 오히려 더 따뜻한 시간이 돌아왔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5살의 퇴직 공무원 박 씨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박 씨는 생각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만만한가 봐.
다음 모임에서 박 씨는 그 친구에게 쌀쌀맞게 대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대화도 피했다. 친구가 무슨 일 있어? 물어도 아니 별일 없어 하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친구는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고 한다. 휴대폰을 제대로 만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해는 풀렸지만 수십 년 우정에 금이 갔다. 예전 같은 편안함이 사라졌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유배 초기에 소식이 끊긴 동료들이 많았다. 한때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벗들이었다. 하지만 유배죄인이 되자 연락이 뚝 끊겼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의 처지를 생각했다. 역적의 친구로 몰리면 자신도 위험해진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입장을 이해했다. 그렇게 원망 대신 저술에 몰두했고 500권이 넘는 책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기대를 말로 바꿔보라.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말하라. 생일에 전화 한 통 해주면 좋겠어. 둘째, 상대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 연락이 없다고 무시라고 단정 짓지 마라. 바쁘거나 아프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라. 기다리기만 하면 서운함만 커진다. 먼저 전화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쪽이 마음이 편하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축하해요. 문자 한 줄도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기대를 낮추면 작은 것도 선물이 된다. 다섯째, 서운함을 느끼면 하루만 기다려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루를 두고 생각하라. 시간이 지나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의 평화를 만든다. 정약용은 기대를 비우면 서운함이 쉴 곳이 없다라 했다. 지금까지 서운함의 뿌리가 당연함이라는 착각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두 번째,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말해서 뭐하나. 그냥 속으로 삭히자.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그저 유예일 뿐이다.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 병이 된다. 정약용도 이 점을 깊이 알고 있었다. 우리는 착각한다. 참으면 언젠가 상대가 알아줄 거라고. 내가 희생하면 고마워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보라. 명절이 다가온다. 며느리가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현관에 놓는다.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 하면 바빠서요 하며 돌아선다. 당신은 괜찮아 가봐 하고 웃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난다. 내가 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다. 자녀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바빠서 짧게 할게. 안부도 묻기 전에 용건만 말하고 끊으려 한다. 그래 알았어 하고 받아준다. 끊고 나면 허전하다. 내 안부는 궁금하지도 않나. 하지만 말하지 못한다. 남편이 매일 낚시를 간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 나랑은 시간 보내기 싫은가. 속으로만 생각한다. 괜히 말했다가 싸우면 어쩌나. 그렇게 또 참는다. 이런 침묵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 그때는 이미 늦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정씨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있다. 남편은 퇴직 후 낚시에 빠졌다. 매일 아침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다. 정씨는 혼자 집을 지켰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하지만 정씨는 화를 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찻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다. 여보 잠깐 앉아봐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다. 정씨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낚시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거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랑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에 같이 가주면 좋겠어요. 혼자 장 보러 가면 외로워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 혼자만 다녔구나. 그 후로 매주 토요일은 함께 시장에 가는 날이 되었다. 서운함을 화가 아닌 부탁으로 바꿨더니 관계가 오히려 가까워졌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9살의 최 씨다. 슬아의 자녀가 셋이었다. 자녀들의 연락이 뜸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였다. 최 씨는 참았다. 바쁘겠지 하며 혼자 사귀었다.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다. 서운함이 쌓이고 쌓였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주에 손주 생일이에요. 그 순간 최 씨가 폭발했다. 다 필요 없어.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이럴 때만 찾아.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됐어. 끊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로 관계가 더 멀어졌다. 아들은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며 발길을 끊었다. 참고 참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니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전달되지 않고 감정 싸움만 남았다. 정약용도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의 편지를 기다렸다. 하지만 소식이 뜸할 때가 있었다. 공부도 게을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정약용은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썼다. 너희가 공부를 게을리하니 내 마음이 몹시 슬프고 아리다. 아비가 이 먼 곳에서 너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원망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전했다. 그 진심이 아들들에게 닿았다. 이후 아들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아버지와의 편지도 이어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서운함을 느끼면 일주일 안에 말하라. 쌓아두면 폭발한다. 적절한 때에 꺼내야 상대도 받아들인다. 둘째, 비난이 아닌 부탁으로 바꿔라. 왜 맨날 그래? 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로 말하라. 셋째, 자신의 감정을 먼저 말하라. 내가 연락 안 하니까 섭섭해라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전하라. 넷째, 때와 장소를 골라라. 피곤할 때 급하게 말하지 마라. 차분한 분위기에서 찻상 하나 차려놓고 이야기하라. 다섯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말했다고 바로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모른다. 이런 작은 용기들이 관계를 살린다. 정약용은 맺힌 마음은 말의 결로 풀어내라라 했다. 서운함의 뿌리를 알았고 침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제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남았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세 번째, 낮은 목소리가 담장을 넘는다. 서운함을 말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한다. 감정이 앞서서 목소리가 높아진다. 너는 왜 맨날 그래? 항상 나만 참아야 해?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는 벽을 세운다. 말의 위험은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깊이에서 나온다. 정약용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낮고 단단한 말로 뜻을 전했다. 우리는 착각한다. 크게 말해야 들을 거라고. 강하게 말해야 알아들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배우자에게 서운한 일이 있다. 저녁 먹을 때 당신이 말을 거는데 고개도 안 돌리고 텔레비전만 본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해도 응 한마디뿐이다. 참다가 한마디 한다.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해? 목소리가 높아진다. 배우자가 퉁명스럽게 답한다. 뭐가 또 불만이야? 그렇게 말싸움이 시작된다.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친구가 자꾸 자식 자랑을 한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참 살림을 잘해.
당신도 할 말이 있는데 끼어들 틈이 없다. 속에서 열이 난다. 쟤는 왜 맨날 자기 얘기만 해? 참다가 퉁명스럽게 말한다. 알았어, 알았어. 내 아들 잘났다. 분위기가 싸해진다. 친구의 표정이 굳는다. 이렇게 감정의 온도가 높아지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전달되지 않는다. 방어와 공격만 오간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6살인 이 씨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모임이 있다. 그 모임에 유독 자식 자랑이 심한 친구가 있었다. 만날 때마다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였다. 이 씨도 처음에는 서운했다. 내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네. 하지만 이 씨는 다르게 접근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그 친구에게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했다. 내 아들 잘 되어서 나도 기쁘다. 진심이야. 그런데 나도 요즘 고민이 좀 있거든. 내 이야기도 조금 들어줄 여유가 있니? 친구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어머,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구나.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말해봐. 그 후로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로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71살의 박 씨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다. 어느 저녁 박 씨가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동창 만났어.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대답이 없었다. 물소리에 못 들은 것이다. 박 씨가 다시 말했다. 야, 내 말 안 들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박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람이 말을 하면 쳐다봐야 할 거 아냐? 아내가 놀라서 돌아봤다. 뭐야, 왜 소리를 질러? 당신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지. 물소리에 안 들렸어. 그렇게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는가? 오늘 동창 만났어.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해 대화는 사라지고 상처만 남았다. 정약용은 말의 온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고함치지 않았다.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내가 그리하니 아비의 마음이 아프다. 너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다. 비난이 아닌 걱정으로 포장했다. 낮은 목소리로 전한 진심이 아들들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주어를 바꿔라.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속상해로 말하라. 너 대신 나로 시작하면 상대가 덜 방어적이 된다. 둘째,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낮춰라. 화가 날수록 목소리는 높아진다. 그럴 때일수록 일부러 낮게 말하라. 셋째, 극단적인 단어를 피하라. 항상, 맨날, 절대라는 말은 상대를 자극한다. 가끔, 요즘, 이번에로 바꿔라. 넷째,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라.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마라. 3번 깊이 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라. 다섯째, 표정을 부드럽게 하라. 말투만큼 표정도 중요하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좋은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조절들이 관계를 살린다. 정약용은 물은 낮게 흘러야 깊은 곳까지 닿는다라 했다. 기대를 낮추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낮은 목소리로 전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남았다. 모든 서운함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 흘려보낼 것과 붙잡을 것을 분별하라.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트 직원이 퉁명스럽게 대한다. 버스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안 비켜준다. 동네 사람이 인사를 안 받는다. 이런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면 하루가 피곤해진다. 말해야 할 것과 머금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우리는 착각한다. 모든 서운함에 반응해야 한다고.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계산대 직원이 인사도 없이 물건만 찍는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없다.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난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저녁 먹을 때까지 기분이 안 좋다. 경로당에 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 오늘따라 말이 없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인다. 나한테 뭔 감정이 있나? 온종일 그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다. 알고 보니 그분은 밤새 손주를 봐서 피곤했던 것뿐이다. 손주가 집에 놀러 왔다. 할머니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쾅 닫고 휴대폰만 본다. 밥 먹으라 불러도 나중에요 한다. 서운하다. 내가 용돈도 주고 간식도 사주는데 이런 작은 서운함들에 매번 반응하면 정작 중요한 관계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조씨다. 손주가 둘 있고 남편과 단둘이 산다. 조씨네 손주도 사춘기다. 집에 오면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간다. 밥 먹을 때도 휴대폰을 놓지 않는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하지만 조씨는 생각을 바꿨다.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 나이 때 부모님께 무뚝뚝했잖아. 그렇게 흘려보냈다. 대신 조씨는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 남편과의 관계였다. 퇴직 후 남편이 무기력해 보였다. 대화도 줄고 각방을 쓰는 날이 많아졌다. 조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걸을까? 당신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 남편이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조씨가 꾸준히 손을 내밀었다. 지금은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한다. 손주의 무뚝뚝함은 흘려보내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붙잡았다. 그것이 조씨의 지혜였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5살의 유씨다. 혼자 사는 분이었다. 유씨는 모든 것에 서운해했다. 마트 직원이 웃지 않으면 서운했다.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 안 하면 서운했다.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왜 한 번밖에 안 해라며 서운했다. 2번 하면 왜 더 자주 안 해라며 또 서운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졌다. 어머니는 뭘 해도 서운해하셔. 자녀들의 발길이 더 뜸해졌다. 유씨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정약용은 분별의 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유배 생활 중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역적의 무리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한때 친했던 이들도 등을 돌렸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매일 쏟아졌다. 하지만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믿는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책을 남겼다. 스쳐가는 비난은 흘려보내고 자신의 소명은 끝까지 붙잡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관계의 무게를 따져라. 스쳐가는 인연인가, 평생의 인연인가. 마트 직원의 무뚝뚝함과 배우자의 무관심은 무게가 다르다. 둘째, 하루가 지나도 생각나면 말하라. 금방 잊히는 서운함은 흘려보내도 된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에 남으면 그때 말하라. 셋째, 상대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 오늘 무뚝뚝한 것은 피곤해서일 수 있다.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넷째, 나를 지킬 에너지를 아껴라. 작은 일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중요한 일에 힘이 없다. 소중한 관계에 마음을 쓰라. 다섯째,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어렵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쉬워진다. 그럴 수 있지 한마디로 넘기는 힘을 길러라. 이런 분별이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정약용은 바람은 지나가게 두고 나무는 뿌리를 지켜라라 했다.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다. 기대를 낮추고 침묵 대신 말하고
낮은 목소리로 전하고 흘려보낼 것과 붙잡을 것을 분별하라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서운함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아직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 서운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자녀에게 서운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서운한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서운한 것은 그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서운함을 어떻게 쓰느냐다. 화살로 쓰면 상대를 다치게 하고 나도 다친다. 등불로 쓰면 관계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당신의 서운함을 화살이 아닌 등불로 바꿔라. 그것이 서운함의 품격이다. 이제 당신은 서운함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다. 첫째, 기대를 낮춰라. 둘째, 침묵 대신 말하라. 셋째, 낮은 목소리로 전하라. 넷째, 흘려보낼 것과 붙잡을 것을 분별하라.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고, 자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다. 그 모든 희생에 돌아온 것이 서운함뿐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된다. 참기만 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살리는 길이 있다. 당신의 서운함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원망이 아닌 사랑의 편지로 바꿨다. 그는 진심은 말의 온도로 전해진다라 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